그의 이름 시대의 황제가 되다. 1970년대와 80년대 대한민국 밤의 역사는 세 글자로 정의되었다. 바로 김태촌. 평범한 담양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족의 파탄을 겪으며 그는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내몰렸다. 부모를 향한 불량배의 폭행을 목격한 16세의 소녀는 분노와 복수심을 주먹이라는 힘으로 단련했고 마침내 호남의 서방파 깃발을 들고 서울의 밤을 평정하기 위해 나섰다. 이 회고록은 단순한 범죄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이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서방파 김태촌, 양은 이파 조양은 오비파 이동재 새 거물간의 피비린내 나는 3대 패밀리 전쟁의 전야와 전후 사정을 기록한 검은 역사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전쟁과 폭력의 배후에 있었다고 증언되는 권력의 그림자다. 한강 둔치에서 수백 명의 건달이 모였던 대규모 체육대회에 숨겨진 목적부터 1986년 서진 룸살롱 사건과 뉴송도 호텔 습격 사건에 얽힌 현직 검사의 사주 의혹까지. 김태촌은 자신이 권력층의 이익을 대리하는 행동대장이었음을 고백하며 은밀하게 오갔던 권력과 주먹 간의 검은 커넥션을 폭로한다. 못다 한 이야기는 감옥과 세월 속에서 김태촌이 마침내 꺼내놓은 고백이자 1992년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비망록의 구두 증언이다. 그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어둠을 증명하며 힘과 돈이 결탁했던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비추는 차가운 거울이다. 이제 그의 목소리를 통해 19만 7,080년대 한국의 밤에 대통령이 겪은 삶과 그가 알았던 권력의 민낯을 마주한다. 김태촌 성장 배경 및 조직폭력 입문, 경찰관의 아들이 조폭 두목이 되기까지. 1950년대 초 전남 담양의 한 가정. 다복해야 할 그곳에 6.25 전쟁의 참화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버지 김경희는 본래 신학을 공부했던 지식인이었으나 전쟁통에 경찰의 제복을 입었다. 그의 아들 김태촌의 눈에 아버지는 정의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정의는 비극 앞에서 무력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총구 앞에 선 빨갱이라 불리던 북한군 간부를 차마 쏘지 못하고 허공에 방아쇠를 당겼다. 전쟁의 광기 속에서 인간적인 연민을 택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도망친 이가 북한의 거물이었고 김경희는 임무 태만으로 수감되었다. 정의로운 경찰관의 몰락이었다. 가장이 사라진 집은 순식간에 극도의 빈곤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어머니는 낡은 버스를 타고 아버지의 면회를 다니는 와중에도 어린 태촌과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광주 서방면 구석에서 노점 행상을 하는 것뿐이었다. 쌀밥 한 그릇이 사치였고 매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 태촌의 어린 가슴에는 사회의 질서도 아버지의 정의도 배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쓰라린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소년 김태촌은 공부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책상 앞에서 아무리 머리를 싸매봤자 당장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다는 현실을 알았다. 그는 자연스레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은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들의 일탈은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16세가 되던 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어머니와 아버지 가잠시 출소 또는 면회 중이었던 광주 서방면의 노점을 잠시 비우고 허름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여름 햇살 아래 수레 위에는 힘겹게 들여온 시원한 수박 몇 통이 놓여 있었다. 그때 동네의 불량배 서너시 수레 앞에 섰다. 그들은 수박을 집으려다 이거 썩었네, 이거 못 팔겠네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불량배들은 행상을 하는 부모를 업신여겼다. 돈을 주지 않고 수박을 가져가려는 신랑이 끝에 불량배 중 하나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다. 야, 이 영감탱이. 장사 접어. 태초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뼈까지 고통스러웠던 빈곤도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한 사회적 모멸감도 그를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하지는 못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삶의 전부인 부모가 힘없는 노인 취급을 받으며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모습.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다. 그 순간 태촌의 눈앞에서 세상의 모든 정의와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무력한 분노에 휩싸였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
폭행당한 부모님 앞에서 태초는 무릎 꿇고 흐느꼈다. 하지만 곧바로 눈물을 닦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복수. 공부를 해서 뭐 하나 싶었다. 이런 불량배들을 혼내주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했다. 훗날 그가 회고했던 이 말은 무법천지 같던 사회에서 힘만이 유일한 정의라고 믿게 된 소년의 절규였다. 그날 밤 태초는 집을 나섰다. 가출이었다. 그는 부모를 때린 불량배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함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태초는 자신처럼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은 가출 청소년들을 모았다. 그들은 광주 변두리의 허름한 창고에서 합숙하며 지옥 같은 훈련을 시작했다. 복수를 위한 혹독한 자기 단련이었다. 그는 마대 자루에 모래를 가득 채워 샌드백을 만들었다. 주먹은 뼈가 부러질 듯 아팠고 껍질이 벗겨져 피가 흥건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발길질도 마찬가지였다. 훈련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이 폭행당하던 장면이 플래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악바리가 되자. 악이다 깡이다. 그는 이 구절을 주문처럼 외쳤다. 고통을 잊기 위한 주문이자 힘을 향한 숭배를 다지는 맹세였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이 악바리 훈련을 반복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끈기와 악독함을 길러냈다. 충분한 힘을 길렀다고 확신한 태초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훈련한 패거리들을 이끌고 부모를 폭행했던 불량배들을 찾아다녔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한 실전이었다.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주먹과 깡다구는 불량배들을 압도했다. 태초는 그들에게 뼈저린 패배를 안겨주었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폭력배들을 굴복시켰다. 저 애는 보통이 아니다. 눈빛이 다르다. 사람들은 경찰관의 아들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맹수로 변한 10대의 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그의 주변으로 세력이 모여들었고 그는 이들을 규합하여 서방파라는 조직의 깃발을 올렸다. 광주 서방면 부모가 피 흘리던 그 장소의 이름을 딴 조직이었다. 소년 김태촌에게 서방파는 단순히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를 지키지 못한 무력함에 대한 반발이자 힘만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왜곡된 신념의 결정체였다. 결국 6.25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비극, 가장의 몰락, 극심한 빈곤, 그리고 부모 폭행이라는 개인적 참사가 겹쳐지면서 경찰관의 아들은 훗날 대한민국 3대 폭력 조직의 하나인 범서방파의 시초를 놓는 조폭 두목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그의 임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생존과 복수 본능이 빚어낸 시대의 비극이었다. 1980년대 3대 조폭 패밀리 전쟁의 전야와 전후 사정. 1970년대 말 서울 명동의 밤은 네온사인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으로 빛났다. 호남파의 거목, 신상사가 무너지자 주먹계는 탐욕스러운 진공 상태에 빠졌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3마리의 굶주린 맹수가 광야로 쏟아져 나왔다. 김태촌 23세 나이에 이미 잔혹함으로 광주를 평정한 사내.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깊고 온몸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피를 닦으며 새긴 악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서방파의 깃발을 들고 서울의 돈줄, 강남과 명동을 노렸다. 맞은편에는 조용하지만 폭발적인 조양은이 있었다. 치밀한 기획력과 번개 같은 실행력을 가진 그는 이미 명동에 뿌리를 내리고 양은이파를 결성했다. 그의 전술은 잔혹한 기습으로 상대의 핵심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었다. 그리고 그들 아래 충청과 경기를 기반으로 한 오비파의 이동재가 있었다. 그는 토착 세력의 끈끈함을 무기로 호남 주먹들의 파도에 맞서 서울 변두리를 사수하고 있었다. 서울은 이제 양육강식의 정글이다. 먼저 피를 흘리게 하는 놈이 이긴다. 태초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서방파 조직원들은 훈련된 살기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들의 충성은 철저했고 그 잔혹함은 광주 서방면의 가난 속에서 빚어진 생존 본능의 산물이었다. 전쟁의 서막은 조양은의 기습에서 시작되었다. 명동 한복판 신상사파의 잔존 세력을 향한 양은이파의 공격은 피도 눈물도 없는 선멸전이었다. 회칼과 작두가 허공을 갈랐고 아스팔트는 순식간에 붉은 웅덩이로 변했다.
양은이 이놈이 룰을 깨버렸어. 태초는 보고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명분 없는 싸움 대신 파괴력으로 승부를 건 조양은의 전략을 그는 인정했다. 그리고 그 인정을 대가로 피를 요구했다. 우리 서방파의 룰은 하나다. 건드리면 뿌리까지 뽑는다. 태초는 곧바로 보복전을 명령했다. 목표는 양은이파의 행동대장 오종철이었다. 오종철은 조양은의 오른팔이자 신상사파 급습의 선봉장이었다. 1976년 겨울골목. 태초는 직접 행동대원들을 이끌고 오종철을 급습했다.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는 비명은 곧 질식했다. 태초는 쓰러진 오종철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애들은 너희처럼 죽이지 않아.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하지. 회칼이 빛났다. 칼은 뼈를 피해 살점만을 난도질했다. 백정의 칼처럼 정교했지만 그 목적은 오직 상대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팔다리가 난자당한 오종철의 비명은 절규가 아닌 경악으로 바뀌었다. 이 오종철 난자 사건은 주먹계 전체에 전율을 일으켰다. 서방파의 복수는 단순한 응징을 넘어선 경고였다. 서방파에게 상처 입으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다. 이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김태초는 순식간에 잔혹함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1980년대 전쟁은 강남으로 옮겨붙었다. 개발붐과 함께 고급 10프로 대형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며 막대한 유흥 이권이 흘러나왔다. 이곳은 3대 패밀리가 피를 뿌리는 가장 비싼 전장이었다. 서방파는 10프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다. 태초는 조직원들을 웨이터와 경호원으로 위장 투입해 영업 구조를 통째로 장악했다. 그들의 눈은 이권에 굶주려 있었다. 어느 날 새벽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 앞. 서방파와 양은이파의 영역 경계선이었다. 서로를 노려보던 양측 조직원들은 사소한 시비로 순식간에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도끼 가져와. 오늘 밤은 끝을 봐야 한다. 골목은 쇠 파이프와 몽둥이가 부딪히는 굉음으로 가득 찼다. 태촌의 행동대원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생존과 악바리 정신 그 자체였다. 이 전투에서 서방파는 언제나 승리했고 그들의 발밑에는 경쟁 조직원들의 피와 쓰러진 몸뚱이가 널브러졌다. 태초는 이 난투극을 피해 사업이라 불렀다. 주먹계에서 성공하려면 피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과 치밀하게 계산된 파괴력이 필요했다. 전쟁은 1980년대 중반 김태촌이 뉴송도호텔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호텔 사장이 돈을 안 주겠다고 버텨? 이놈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태초는 직접 움직였다. 그의 부하들은 호텔 사장을 감금하고 협박했다. 이 사건은 주먹 세계의 영역을 넘어 대기업 경영권에까지 손을 뻗친 기업형 폭력의 상징이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김태초는 전국구 악명의 정점에 섰다. 대중은 공포에 질렸고 정부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뉴송도호텔 사건은 서방파와 3대 패밀리 전체에 대한 국가적 소탕 작전의 서곡이 되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이 피해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다. 전쟁을 선포한다. TV 뉴스를 통해 흘러나온 이 말은 주먹계의 천둥과 같았다. 김태초는 체포 작전이 시작되자 조직원들에게 숨어라. 이 칼날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찰과 경찰의 무자비하고 철저한 단속은 3대 패밀리의 조직망을 뿌리째 흔들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피 흘려 만든 조직도 국가의 의지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법과 질서가 우리의 칼보다 강했다. 김태촌, 조양은, 이동재. 3대 패밀리의 두목들은 차례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김태초는 문득 어린 시절 폭행당하던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힘으로 부모를 지키려 했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지만 결국 그 힘은 자신과 시대를 파멸로 이끌었다. 1980년대를 피로 물들였던 3대 패밀리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김태촌의 회고록은 힘을 숭배했던 한 남자의 잔혹한 생존 기록이자 격동기 한국 사회가 낳은 어둠의 그림자였다. 권력의 그림자 아래 1980년대 검은 커넥션.
1992년 김태초는 이미 차가운 감옥 벽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가 세상에 내보인 비망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1980년대 조직폭력의 거물과 국가 권력층 사이에 맺어졌던 검은 거래의 회계장부였다. 그들은 우리의 주먹을 원했고 우리는 그들의 면죄부를 원했지. 더러운 거래였지만 세상의 룰이 그랬어. 차가운 감방에서 그는 과거를 회고했다. 장부에는 뇌물의 액수, 날짜, 전달 목적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특정 정치 실력자의 선거 자금, 고위 공직자 검사, 경찰 간부에게 전달된 촌지, 특정 사업 인허가를 위한 청탁 비용. 돈은 태촌의 조직 자금에서 나갔지만 그 대가는 서방파의 생존을 보장하는 비호였다. 태촌은 묵직했던 비망록의 무게를 손끝으로 느끼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1980년대 권력층의 추악한 초상화였으며 그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태촌 자신도 공생했던 죄의 기록이었다. 1986년 서울 한강 둔치는 여름 햇살 아래 수백 명의 건달들로 들끓었다. 전국구 폭력 조직의 핵심 조직원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연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충격적으로 보도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조직의 친목 도모였으나 태촌의 회고는 이 사건의 숨겨진 목적을 폭로한다. 수백 명의 칼잡이들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 깃발을 흔든다. 정부의 묵인 없이 가능했을까? 웃기는 소리. 태초는 당시 이 체육대회가 철저히 권력을 향한 쇼케이스로 기획되었음을 밝혔다. 존재감 과시 이 대규모 집회는 정관계 실세들에게 우리는 이 정도의 동원 능력과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무언의 압력을 넣는 수단이었다. 그들의 주먹과 조직은 선거운동 개입, 경쟁 세력에 대한 물리적 압력 등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청탁의 통로 체육대회는 이권을 따내기 위한 비선 라인의 공식적인 통로였다. 태촌의 조직 간부들은 이 자리를 통해 권력층 인사들과 접촉했고 특정 개발 사업 인허가나 경쟁 업체 제거 등의 청탁을 은밀히 주고받았다. 묵인과 비호의 약속 정관계 실세들은 이들의 힘을 보고 만족했다. 그 대가로 약속된 것은 수사 무마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체육대회는 건달들의 축제가 아니라 권력과 폭력이 서로의 필요를 확인하는 검은 계약의 장소였던 셈이다. 김태촌의 진술은 1980년대 조직폭력이 정치 권력에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역할 분담은 정교했고 그 대가는 확실했다. 권력층의 역할, 방패와 돈주머니. 사법적 방패, 김태촌 조직원이 폭력 사건에 연루될 경우 권력층과 연결된 고위 공직자들은 즉시 수사 라인에 압력을 넣어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시켰다. 내가 검사에게 몇 번 연락했는지 세지 못할 정도다. 큰 사건도 작게 만들 수 있었다. 사업적 비호, 특정 사업가의 이권을 확보해주거나 경쟁 상대의 입찰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의 폭력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태초는 막대한 금전적 대가를 챙겼다. 조직의 역할, 칼과 동원력. 정치적 개입, 선거철이 되면 조직원들은 권력 실세의 요청에 따라 상대 후보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유세를 펼쳤다. 조직의 깡과 물량이 정치판의 더러운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물리적 제거, 사업이나 정치에 방해되는 걸림돌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역할. 단순 폭행을 넘어 상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공포를 심어주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태초는 이 관계를 암세포와 숙주의 공생이라 정의했다. 조직폭력은 권력이라는 숙주 없이는 번성할 수 없었고 권력층은 그들의 더러운 손을 씻기 위해 조직폭력이라는 암세포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김태촌의 회고록은 1970년대 후반부터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권력 핵심부가 얼마나 깊숙이 어둠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증언하는 충격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 서진 룸살롱의 핏빛 배신 현직 검사의 그림자. 1986년 8월 14일 밤 광복절 전야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진 룸살롱 서진회관은 화려한 조명 아래 들끓었지만 그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피해 냄새가 예고되고 있었다. 김태초는 당시 뉴송 도호텔 사장 감금 사건으로 사법당국의 시선 아래 있었지만
그의 심장에는 또 다른 검은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다. 부장께서 직접 전가를 보내왔다. 서방파 연계 세력의 행동대장이 태촌에게 건넨 말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울검찰청 부장검사급 인사로부터 온 제거 명령이었다. 호텔 문제로 발이 묶여있던 나에게 그 검사는 경쟁 조직을 치라고 했지. 그 대가로 구속은 없을 것이다. 수사는 우리 선에서 맡겠다. 는 약속을 받았어. 주먹을 쥐고 살아온 내게 그 약속은 절대적인 생명줄이었지. 검사의 사주 동기는 복잡했다. 유송도 호텔 이권 분쟁에 얽힌 고위층의 압력 혹은 경쟁 조직 만보파의 검사 측이 비호하는 사업에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 어찌됐든 권력은 태촌의 주먹을 이용해 더러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태촌은 자신의 연계 세력을 움직여 만보파를 끌어들였다. 이 작전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찰 고위직의 명을 받은 권력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사륙이었다. 1986년 8월 14일 밤 11시경 서진 룸살롱 지하. 만보파 조직원들이 술자리를 정리하려는 순간 진석이파로 불리던 서방파 연계 세력 수십 명이 작정하고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미리 준비된 회칼과 도끼가 번득였다. 유흥가의 소음이 순간 멎고 지옥 같은 굉음으로 대체되었다. 칼부림이야. 도망쳐. 룸살롱 안은 순식간에 핏빛 아수라장이 되었다. 공격은 치밀했고 잔혹했다. 칼은 급소와 주요 동맥을 노렸다. 만보파 조직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3명이 몸이 갈라지는 중상을 입었다. 현장은 유리 조각과 피 그리고 내장이 뒤섞인 참혹한 광경이었다. 김태촌의 회고록은 이 난투극의 비인간적인 잔혹성을 상세히 묘사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조폭 간의 싸움이 아닌 권력의 지시 아래 이뤄진 정치적 숙청이었음을 강조했다. 칼잡이들은 현장을 피로 씻어낸 후 쓰러진 만보파 조직원들을 병원 응급실 앞에 버려두고 사라졌다. 마치 헌신짝처럼. 서진 룸살롱 사건은 그 잔혹성 때문에 한국 조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사회 전체에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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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사건이 터지자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다. 언론은 연일 서진 룸살롱의 잔혹성을 보도했고 정부는 대대적인 조직 폭력 소탕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김태초는 깨달았다. 권력의 배신이었다. 그가 믿었던 부장 검사급 인사의 비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사 라인은 태촌을 향해 좁혀왔고 뉴송도 호텔 사건과 서진 룸살롱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그들은 내 주먹이 필요할 땐 나를 동지처럼 대했지만 피가 너무 많이 흐르자 나를 위험한 짐처럼 여겼다.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결국 김태초는 구속되었다. 감옥에 갇힌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의 도구였음을 그리고 이제는 버려진 도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 배신감이 훗날 김태촌의 비망록을 세상에 공개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다. 출소 후 김태초는 회고록을 통해 현직 검사의 사주 의혹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그는 해당 검사와 유착 관계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서진 룸살롱 사건의 배후에 권력의 검은 손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섰던 해당 검사는 모든 사주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진실 공방은 격렬했지만 명확한 증거와 진술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주 의혹은 결국 미결 상태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촌의 증언은 1980년대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고위 인사와 거물 조직 폭력배 사이에 위험천만한 공생관계가 존재했음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진 룸살롱의 피는 단순히 조폭들의 싸움이 아닌 권력이 흘린 피였음을 그의 회고록은 영원히 증언하고 있다. 호텔 습격 권력의 청부업자 1986년 뉴송도 호텔 사건 1986년 인천 송도 해변가의 뉴송도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액의 자본과 정치적 이권이 얽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호텔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첨예해지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김태촌, 당시 서진 룸살롱 사건으로 이미 사정기관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던 그는 또다시 권력의 부름에 응했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 부름은 특정 정관계 실력자들의 은밀한 청탁이었다. 그들은 내가 주먹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불렀지. 뉴송도 호텔 사장 황우호를 처리해달라. 이 건만 넘겨받으면 당신의 수사는 묻어주겠다. 그들의 말은 달콤한 독이었어. 나는 그저 청부업자처럼 이용당한 거지. 태초는 자신이 살기 위해 그리고 조직의 생존을 위해 이 더러운 거래에 발을 들였다. 호텔 사장 황우호는 권력층의 이권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었다. 태초는 곧바로 조직원들을 소집했다.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잔인했다. 협박이 아니다. 굴복시켜라. 뼈저리게. 어느 날 밤 뉴송도 호텔에 어둠이 내렸을 때 서방파의 행동대원들이 침묵 속에서 움직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검은 복면 대신 권력의 비호라는 무형의 방패를 믿고 있었다. 호텔 사장실. 사장 황우호는 갑작스러운 습격에 경악했다. 문을 부수고 들어선 서방파 조직원들은 단숨에 사장을 제압했다. 김태촌이 직접 사장실에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고 그가 내뱉는 말은 협박이 아닌 최후 통첩이었다. 황 사장, 이 호텔 당신 혼자 가지지 못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잖아. 이 권리 깨끗하게 넘겨. 그렇지 않으면 이 밤으로 당신의 인생은 끝이야. 이어지는 것은 감금과 폭행이었다. 호텔 사장은 며칠 동안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다. 그들의 폭력은 경영권 포기와 이권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치밀하게 계산된 압박이었다. 이 사건의 대담성은 당시 주먹계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 서울의 심장부에서 서진 룸살롱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김태초는 인천의 거대 호텔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배후에 국가 권력이 있다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다. 뉴송도 호텔 사건은 곧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호텔 사장 황우호가 겨우 풀려나 김태촌이 특정 검찰 고위직의 사주를 받아 나를 습격했다고 폭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서진 룸살롱 사건과 맞물려 정부는 더 이상 김태촌과 그의 배후를 묵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감시의 눈초리가 조여들자 김태촌이 믿었던 권력층은 일제히 등을 돌렸다. 그들에게 김태촌은 이제 더 이상 유용한 도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들의 손을 더럽힌 증거이자 부담이었다. 태촌의 절규에 가까운 회고. 나는 그들의 청부업자였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나를 보호해줄 줄 알았다. 하지만 일이 터지자 그들은 거짓말처럼 나를 외면했어. 전화도 약속도 모두 사라졌지. 나는 권력의 필요가 끝난 헌신짝이었다. 김태초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서진 룸살롱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뉴송도 호텔에서 폭력을 행사한 모든 행위가 결국 권력을 위한 봉사였는데 그들은 자신을 철저히 버렸다. 결국 김태초는 전국적인 수배 끝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뉴송도 호텔 습격과 서진 룸살롱 사건의 주범으로. 그의 구속은 1980년대 3대 패밀리 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호텔의 이권과 검은 사주 의혹은 1986년의 어둠을 대변했다. 김태촌의 회고록은 이렇게 외친다. 뉴송도 호텔 사건은 단순한 조폭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청부와 공권력의 타락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그의 구속은 권력이 이용 가치가 끝난 주먹을 괴짝에 쳐넣은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은 훗날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는 피할 수 없는 도화선이 되었다. 에필로그 시면의 증언과 시대의 무게. 2013년 한국 주먹계의 거대한 그림자였던 김태초는 굴곡진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 한때 밤의 대통령으로 불렸던 그의 육성은 영원히 침묵했지만 그가 시사저널에 남긴 회고록 김태촌의 못다한 이야기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마치 거대한 지진의 잔향처럼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흔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였다.
단순한 범죄자의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심장부에 기생하며 피와 이권을 교환했던 한 시대의 처절한 내부 고발이었다. 태초는 자신의 조직이 결코 유흥가 뒷골목의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음을, 정관계 실력자들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수도구였음을 낱낱이 해부했다. 태촌의 회고록이 가진 역사적 무게는 그가 폭로한 구체적인 유착 사례에서 나온다. 한강 둔치 건달 체육대회. 수백 명의 조직원들이 서울의 심장부에 모여 깃발을 흔들었던 그 대규모 집회는 사실상 권력층에게 서방파의 압도적인 동원 능력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청부 계약의 무대였음이 암시되었다. 태초는 그곳에서 오간 비호 약속과 이권 청탁의 속삭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986년 사회를 경악시켰던 서진 룸살롱 사건과 뉴송도 호텔 습격 사건의 배후였다. 태초는 현직 검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사주를 직접 언급했다. 그들이 경쟁 세력 제거를 주문했고 그 대가로 사법적 면죄부를 약속했지. 그의 증언은 사법 정의가 권력과 폭력의 거래 속에서 어떻게 난도질당했는지를 생생하게 폭로하는 피의 기록이었다. 이 회고록은 1992년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김태촌의 비망록과 결합될 때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범죄 보고서가 된다. 비망록이 권력층에게 건네진 뇌물의 액수와 날짜를 기록한 검은 장부였다면 이 회고록은 그 장부 뒤에 숨겨진 청탁의 내용과 권력의 구체적인 요구를 서술한 해설서였다. 두 기록은 1980년대 최고 권력층의 부패 실태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하고 공식적인 증거물로 자리매김한다. 태촌의 삶은 단지 감옥과 거리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지하 통로를 경험한 유일한 증인 중 하나였다. 김태촌의 못다한 이야기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먹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역사적 기록인 동시에 그 화려한 폭력 이면에 감춰진 권력과의 위험한 공생관계가 어떻게 한 개인의 영혼과 한 시대의 도덕성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나는 주먹으로 살았지만 결국 나를 무너뜨린 것은 주먹이 아니었다. 권력의 배신과 그들이 만든 부정한 세상이었다. 오늘날에도 김태촌의 삶과 그가 남긴 회고는 범죄 다큐멘터리와 시사 프로그램의 주요 소재로 끊임없이 소환된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 사회의 그림자 역사, 즉 정치와 조직 폭력의 유착고리가 과연 완전히 청산되었는지에 대한 준엄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계속 던지고 있다. 김태촌의 죽음은 한 개인의 종말이었으나 그가 남긴 증언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역사를 끄집어내며 지워지지 않는 시대의 무게로 남아있다.